네, 안녕하세요. 네, 센스이기 은사이와 함께하는 동아시아사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오케이. 네, 오늘 급하게 일본사, 근대의 일본사에 대해서만 한번 빠르게 슝 정리를 할 건데요. 제가 조금 소략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그 일본 하면 미국에 의해서 우선 개항을 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살펴봤을 텐데요. 오늘은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원래 한 1000년 동안 가마쿠라 막부 시대부터 가마쿠라 막부, 오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를 거쳐서 1000년 넘게 막부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부의 시대가 무너지고 이제 다시 천황 중심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천황이 즉위를 하고 메이지 천황이 새롭게 근대적 개혁을 단행한 사건이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은 서양의 것들을 거의 전부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정치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적인 부분들까지도 서양의 것들을 다 수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혁을 단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쌤이 다 적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 체제로서 징병제, 그다음에 토지제도도 근대적으로, 그다음에 의무교육도 도입을 하는 등 다양한 개혁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하죠.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부분이었냐면 민주주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헌법 이러한 것들이 잘 자리 잡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의 지식인들이 그러한 것들도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운동이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정부에서 탄압을 하다가 결국에는 수용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법을 만드는데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뭐 좀 그렇지 않아요. 뭐 대일본이야,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메이지 헌법이다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이 메이지 헌법은 그런데 원래 헌법은 국민의 대표가, 우리나라 지금의 헌법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국민을 위주로 해서, 그죠? 헌법을 만드는데 이때의 헌법은 정부 주도로 만들었으며 이 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다 천황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때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도 보면은 다 천황한테 권력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헌법이지만 오히려 천황의 권력을 옹호해주는. 하지만 어쨌든 헌법이 생겨났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나중에 이제 변화되면 되니까. 이제 변화의 모습이 나중에 다음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다이쇼 천황이 즉위하고 조금 변하게 되는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근대적 군인을 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공장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들을 물건을 팔 시장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일본은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곳으로 진출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고 우리나라의 시장을 열었죠. 그런데 조선을 두고 사실은 조선의 영향력을 계속 끼쳤던 나라가 있었죠. 바로 청나라였고 그래서 1894년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본이 승리를 하죠. 이때 청나라는 양모운동을 했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했었는데 바로 메이지 유신의 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맺은 조약이 시모노 세키 조약이었습니다. 바로 청이 조선에 대한 자주권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청이 조선에서 손을 뗀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랴오동 반도에 대한 할약 문제, 그 다음에 타이완에 대한 할약 문제를 다뤘지만 어때요? 누가 간섭을 했죠? 삼국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삼국이 간섭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거의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어때 우리나라에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도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일본이 조선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거의 10년 가까이 기다리고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이 사이에 일본은 영국과 미국을 자기 편으로 이미 포섭한 상태였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전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실상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워낙 거대한 나라고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이 거의 승리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을사조약을 강요하게 됐고 우리나라가 1905년 외교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07년에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서 만주 및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 자기네들끼리 약속으로 나눠 가져버리게 되고 우리나라는 결국에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다이쇼라고 하는 천황이 즉위를 해요.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들이 많이 높아지게 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당 정치가 행해지고요. 그 다음에 선거권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입니다. 이때 이제 산업혁명과 이제 제국주의 시대였죠. 이때 이제 서양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주역에는 독일이 있었고요.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편을 먹고 주변국들과 그 식민지들을 공격하는 사태가 세계 1차 세계대전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제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식민지들에 있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전쟁을 한 건데 일본이 여기에서 승전국이 되죠. 승전국으로 남게 되면서 사실은 많은 이권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계 체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워싱턴 체제라고 부르거든요. 유경이 나온다고? 네. 괜찮아요. 나오면 어때요? 워싱턴 체제라고 부르는데 이 워싱턴 체제는 이 승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한 것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전쟁이 일어날 것들을 우려해서 군비를 더 이상 서로 확장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5,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이런 식으로 비율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전쟁의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은 잠잠하게 약화시키고자 했었는데 하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공황이 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게 경제공황이 팍 터지게 되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버티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버텨요. 그런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죠. 그리고 독일은 이미 패전했기 때문에 이 경제공황에 대한 타격이 훨씬 엄청났죠. 이탈리아도 승전국에 포함됐지만 중간에 돌아서서 된 거기 때문에 큰 이득을 못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어때요? 이 경제공황에 대한 위기에 크게 빠지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고 하는 인물이 독일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을 자극하면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번 이러한 워싱턴 체제 또는 국제연맹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죠. 특별히 일본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주를 먼저 공격을 하죠. 그리고 이 국제연맹에서 왜 그러냐라고 하자 그냥 탈퇴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계속 확장 정책을 펼치게 되고 어디까지 침입하냐면 제일 좋은 시장이 어디예요?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중일 전쟁을 일으키죠. 이제 류거우 차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을 자기네들이 좀 조작을 해서 이것을 계기로 중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도 39년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도 폴란드, 프랑스, 이렇게 영국 침입하고 이탈리아도 그렇게 동참을 하게 되면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펼치게 되고 일본은 그래서 이제 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편을 먹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는 일본은 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자기네들이 다 시장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동아시아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침공을 하게 돼서 이쪽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게 되죠. 그렇게 되자 미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죠.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과 협상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뒤통수를 때려버리니 그게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을 하는 진주만 공격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고 결국엔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원자폭탄 2방 맞고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 항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광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쟁의 와중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총동원 체제라고 해서 물론 일본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 식민지였잖아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우선은 이 사람들의 머리, 그죠? 완전히 세뇌시키기 위해 한국 신민화 교육을 단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양곡을 강제 징수해가지고 다양한 물자들도, 그리고 사람, 징용, 징병, 잘 알죠? 위안부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동원을 해서 전쟁을 이제 참여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침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본토에는 사실은 이제 힘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주와 중국에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켰을 때는 한중이 만주에서 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독립군과 조선 의용군이 이때 중국군과 연합해서 저항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중국을 침입했을 때는 우리가 중국 관내에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기가 막 엄청 중국 관내에서 올라가요. 중국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저 조그만 나라 아시아인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인기가 엄청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기였는데 많은 지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군대까지 생겨나게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가 한국 광복군이고,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의용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조선 의용대는 나중에 일부는 한국 광복군에 이제 포함되고요. 이제 공산 세력들은 조선 의용군으로 따로 활동을 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침입과 우리나라의 저항까지 살펴봤어요. 아마 다음 편은 이러한 일본의 이러한 식민 지배 또는 정책에 대한 다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3.1운동이라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베트남의 민족주의자들, 몽골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편 간략하게 보면 이번 시험 범위는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